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게리지 한국사 기출문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2018년도부터 최근 시험부터 따끈따끈하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가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이고요. 또 저를 그냥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리지 한국사를 보다 빨리,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렇지만 보다 정확도 있고 보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있도록, 또 그래서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가 따놓은 당상입니까? 합격이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거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리직 한국사 시험 문제는 다른 9급 공무원 시험 문제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쉬워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리직 한국사의 평균 합격 점수가 84점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86점, 84점에서 86점 평균 그 정도 점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부분에서 다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게 이 한국사를 정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남는 시간에 뭐하냐? 랄랄로 노느냐? 그게 아니죠. 다른 부족한 과목들 또 빈틈이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공부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더 배우면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틀림없이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018년도 우리가 게리직 한국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 적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쭉 보시면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구나 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또 그 다음에 2018년도, 2016년도 그러면서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은 어떤 감을 느끼실 거예요. 야, 이 문제 또 나왔구나. 와, 정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들이 다시 또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옳게 해놔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이거는 뭐 게리직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나오는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연도를 잘 외우느냐 그게 아니죠. 바로 뭡니까? 흐름을 얼마나 잘 꿰뚫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걸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잘 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의 흐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즉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큰 코 다친다라는 거죠. 자, 1번 살수대처, 만시성싸움, 황산벌전투, 대가의 멸망 이렇게 쭉 되는데 느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기가 바로 언제예요? 우리가 고대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요 부분의 시즌이죠. 그 부분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가 약간의 지도를 그려가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대 충성충 대충 그리는 약간의 지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뭐 대충 그려도 뭐 잘 그리죠. 네. 이상하지 않죠. 근데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6세기 때에 누가 등장을 하죠? 이 신라의 가장 잘 나갔던 임금 진흥왕이 등장을 하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 진흥왕이 뭘 차지합니까? 한강유역을 차지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더라. 한강유역을 딱 차지합니다.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이쪽에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인구를 확보하고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그것을 터놓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위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백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귀퉁이에 신라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진흥왕이 여기에 있었던 가야까지 완전히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 놓죠. 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백제와 신라의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이 깨지죠.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 즉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죠. 배신하는 바람에 이 나제 동맹이 깨지고 고구려와 백제의 여제 동맹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제의 영원한 팬이죠. 누굽니까? 일본. 이 당시는 왜라고 불렀어요. 왜? 그 다음에 고구려와 친구 돌궐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남과 북으로 형성되는 남북 세력이 6세기 말에서 어디에서 그 다음에 7세기까지 연결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신라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흥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신라가 위기에 맞이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천상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죠. 이쪽으로. 형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당시의 혼란기였던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어느 나라? 수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당나라가 있었죠. 수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를 쳐들어왔다가 금방 망한 나라죠. 금방 망한 나라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당나라. 그래서 요 세력이 동서로 연결이 돼 있다 해서 동서 세력의 구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누구 때문에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진흥왕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그럼 진흥왕이 했던 한강 유역 차지와 관련된 것이 여기서 쭉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흥왕 관련된 것이 리을 대가야 멸망이다라는 얘기죠. 대가야 멸망이다라는 얘기예요. 562년도 제가 뭐 자세하게 해설에 설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남북 세력, 동서 세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신라가 도와주세요 형님. 수나라 외교관계를 잘했어요. 잘해서 수나라가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죠. 자, 쳐들어오는데 1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죄 끌고 왔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이쪽을 지키고 있었던 고구려의 명장 문덕이 형님 을지문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수나라가 망했다 해서 살수대첩이 612년도에 살수대첩이 일어나더라. 자, 그 다음에 수나라 망했어요. 수나라 망했는데 당나라가 등장합니다. 당나라는 초기에 고구려와 친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당나라가 슬슬 어때? 야욕을 갖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슬슬 이제 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걸 고구려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쪽에다가 뭐를 쌌어요? 경계선에다가 천리 장성을 누가 쌓았어요? 연개소문에 감독을 해서 쌓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긴장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뜨거워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당나라가 쳐들어오죠. 그래서 쭉쭉쭉쭉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구려 들어오는 바로 이 부분, 영화로도 나왔죠. 안시성 싸움에서 결국에는 당나라 당태종이 패배하고 물러가더라라는 얘기죠. 안시성 싸움. 여기 있는 성주를 우리가 만춘이 형님, 양만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몰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구려가 수나라도 이기고 당나라도 이겼어요. 오히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편을 먹었다가 오히려 뭐가 됐어요? 지읒됐다라는 얘기죠. 예.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가서 빌어요. 빌어. 당나라한테 또 비는데 당나라가 결국엔 우리 자기네 한번 고구려한테 혼났으니까 난 싫다. 절대 안 간다. 근데 아주 뜨끈뜨끈한 제안을 하더라. 바로 그 제안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은 고구려 영토를 당나라에게 주겠소. 그래서 당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도 쳐들어오죠? 백제부터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산벌 전투 666년에 계백장군의 황산벌 전투로 결국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 8년 뒤에 668년도에 고구려도 멸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니을, 기역, 니은, 디귿. 정답 4번. 자, 2번. 미추친. 이 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이 나라는 오경 박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치고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는 등 유교 문화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사택지적비를 보면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박사 나오면요, 여러분들 박사 나오면 그냥 자동봉으로 딱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 박사 나오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백제 생각해야 돼요. 백제 생각해야 돼요. 백제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중국하고 교육하기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이 고구려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하고 교육하는 그런 국경선이 있습니다만 이쪽엔 거의 유목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죠. 여기 배 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흡수하셨던 나라가 백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발전했던 나라가 백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박사를 두었어요.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했다. 석이라는 역사책. 석이, 네, 역사책이죠. 잘 나갈 때 했던 거죠. 잘 나갈 때. 공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제일 잘 나갈 때가 언제 했어요? 근초고 왕 때였죠. 4세기 때에. 이때 석이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사택지적비를 보면은 노장사상이 사택이라는 가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가문이었죠. 그래서 뭐 사택지적비에도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미륵사지와 관련된 그 역사 유적에도 이 사택이라는 가문이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신분들, 그 좌평 이상의 그 재상의 그 벼슬을 하다가 물러납니다. 물러나. 거의 뭐 쫓겨났다시피 한 모양이에요. 물러나요. 그러면서 여기다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쓰게 되냐면은 인생의 덧없음.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어떤 높은 벼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귀영화가 소용이 없구나. 인생의 덧없음.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도교예요. 도교. 자, 도교는 무의자연 사상이에요. 무의자연. 무의자연이라는 게 뭐냐면 하고자 함이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다. 하고자 함이. 그래서 이런 도교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노자, 장자 해가지고 노장 사상이에요. 노장 사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에서 놀장. 그러면 이런 도교와 관련된 그런 사상이 나타나져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유물사진을 하나 떡 해놓고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냐면 금동대학로가 있어요. 백제의 금동대학로. 이 유물사진 하나를 떡하니 놓고서 이것과 관련된 사상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교예요. 왜 그러냐면 금동대학로의 윗부분에 조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신선들이 있거든요. 신선들. 자연에서 노시는 신선들. 그래서 도교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나라는 바로 어느 나라다? 백제다라는 거죠. 16등급의 관등제도와 육좌평 제도를 두었다. 이게 백제죠. 귀족들이 모여서 수상인 대대로를 선출하였다. 대대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소경이라는 특수의 행정구역, 신라죠. 소경.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구주 5소경 지방행정제도를 정비를 하죠. 지방에 22개의 담로를 두었다. 이것은 언제예요? 백제죠. 문영왕 때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거침없이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역시 이 부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제도를 시행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상수리제도, 경제소. 자, 기인제도는 어느 제도예요? 기인제도는 고려의 제도죠. 고려의 제도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기인제도 뭘 본딴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상수리 제도를 본딴 거예요. 상수리 제도. 이건 어느 시대예요? 통일신라죠. 똑같은 거. 이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영토가 넓어졌어요. 고려도 조그만 동네에 그런 호족이 다스리는 그런 작은 나라였다가 통일하고 나면서 영토가 넓어졌어요. 영토가 넓어졌는데 이걸 딱 듣고 보니까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방 세력들이 있죠. 그 지방 세력들을 억누르자니 안 될 것 같고 너무 잘해주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자제를 아들들을 중앙에 모여서 겉으로는 뭐 하는 거?
겉으로는 니네 동네에 대한 자문을 좀 우리한테 해줘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인질로 삼은 거죠. 그것이 기인제도 상술이제도다. 자,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가 있습니다. 사신관제도. 이 사신관제도도 고려의 제도인데 이 제도는 바로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에게 뭘 준 겁니까? 벼슬을 준 거예요. 벼슬을 준 거예요. 사신관이라는 벼슬을 준 건데 니네 동네에 대해서 내가 왕건이 타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타치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다스리세요. 난 타치하지 않아요. 나 관대한 임금이에요.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알아서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하겠죠.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얘가 뭐 군사를 기르고 뭐 실력을 키워가지고 반란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유를 주면서 뭘 하나를 더 줬어요? 책임이라는 양날의 칼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혼난다. 이것이 사신관제도에 들어가 있는 내막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소 보겠습니다. 경제소. 자, 경제소는 조선의 제도예요. 조선의 제도예요. 이 경제소는 지방에 이제 지방관리인 수령이가 있잖아요. 수령. 네, 수령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이 수령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군사권도 주고요. 행정권도 주고 사법권도 줬어요. 막강한 권한을 줬어요. 이 수령에 대해서 그 딴지를 건다든가 이 사람을 고발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데려다가 두들겨 팼어요. 막강한 권한을 줬죠. 자,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그럼 이놈이 군사권도 있고 사법권도 있고 지가 지멋대로 또 해가지고 반란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죠.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할 중앙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두었습니까? 유향소라는 것을 두었어요. 유향소, 나중에 이름을 향청으로 붙이는데 유향소는 그 지방, 향자가 그 지역을 얘기해요. 지방. 네, 그 지역에 유학자들, 유생들이 모여있는 곳, 즉 양반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수령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동네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자문을 해줍니다. 자문을 해줘요. 그럼 자문을 잘 해줘요. 그러면 얘한테 또 뭘 줬냐면 유일하게 얘가 잘못했을 때에 중앙에 뭐를 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근데 수령이 얘하고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큼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출신들 중에 중앙에서 벼슬 하는 사람들, 또 중앙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제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그 일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보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뭐 재경향후회라고 보는데 재경향후회, 뭐 호남 출신들 뭐 재경호남회, 재경충청회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감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각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관계없고 2번 문벌귀족 중심의 정치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문벌귀족 딱 등장하면 이제 고려고요. 지방 세력을 통제하여 중앙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4번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관리 등용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예, 관계없고 정답은 3번. 자, 4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천태종을 열어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각국사 의천이죠. 예, 의천이에요. 천태종을 열었어요. 그래서 해동 천태종. 해동하면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의 의상대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뭘 냈어요? 화엄종을 열었죠. 그래서 해동 화엄종. 네, 해동하면 우리나라니까. 자, 교종과 선종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은 왕자예요. 문종의 아들이에요. 왕자다 보니까 귀족들이 많이 믿는 교종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얘하고 대립이 되는 종파가 바로 뭐냐면 선종이에요. 이 한국사는 여러분들 용어풀이만 잘하면 이게 뭔지 다 압니다. 교자는 뭐냐면 가르칠 교자예요. 이 선자 뭐냐면 쉽게 말하면 참선한다. 참선선자입니다. 참선선자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교육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불경이 있죠. 불경이 무슨 글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밖에 좋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귀족들만 좋아하는 일종의 그 귀족 중심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대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참선하고 수행하게 되면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런 거 불경 잘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중 중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려 초기 때의 문벌 귀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교종이 더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처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받아들입니다. 교종이 이만큼 그러면 선종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은 것이 바로 천태종이죠. 그래서 불교가 교종과 선종의 서로 대표해서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가지고 불교가 통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통합되지 않습니다. 통합되지 않아요. 근데 이 의천의 역할은 뭘 제일 많이 했냐면 이 불교 그 대장경이 있죠. 그것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임금입니다. 나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면 나와요. 1번 정회사를 결성하고 송광사를 근거로 활동하였다. 송광사. 여러분들 이게 수선사 알죠? 수선사가 결사 이름이면서 뭐예요? 결사 이름이면서 절의 이름이죠. 이 수선사가 송광사예요. 이 결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의천하고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누굽니까? 진울입니다. 진울이죠. 이 고려 후기 때 이 진울은 선종 위주로 교종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울이 했던 불교 종파가 조계종이죠. 조계종. 그래서 이 조계종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이것을 이제 참선 위주로 가는 거죠. 자, 지금 현재도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종파는 뭐가 더 많아요? 조계종이 훨씬 많다. 만덕사의 백년사를 결성하고 정토신앙을 강조하였다. 요새죠, 요새라는 스님입니다. 요새. 자, 그 다음에 불교 관계의 조설 목록을 정리하여 신편제 종교장 총록. 이것을 이제 저술 목록, 불교 관련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런 책은 뭐가 있다, 이런 책은 뭐가 있다. 이 목록을 정리한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래서 편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장경 조판 사업에 이 대각국사 의천은 큰 일을 남겨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신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여러 불교 종파의 융화, 통일을 주장했다. 근데 불교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스님이 바로 이 스님, 보기 4번에 원효대사죠. 신라와 통일신라에 걸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이유가 당나라 유학을 가다가 밤에 잠을 잤죠. 밤을 자고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더라.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신문화쟁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쟁이 뭐예요? 투쟁이죠. 투쟁.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화는 뭐예요?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쟁사상 그렇죠. 여러 사람이 막 서로 의견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워.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워. 그런데 원효대사가 가만히 보니까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싸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저 사람 마음을 받아들이고자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곧 다다. 여러 가지다. 다가 곧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쟁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는데 크게 노력을 했던 스님이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설명한 인물이天천의 세적으로 오는 것은 요 문제가 실은 쉬운 문제인 듯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자아내는, 나도 이 문제 틀렸어요. 네, 나도 고백을 하는데 왜 틀렸느냐?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아서. 그는 고려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이 세계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조선왕조 창건 이후에는 이른바 표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사신으로 명예 다녀왔다. 여기까지 딱 표전 문제만 딱 보게 되면은 누구로 보는 거예요? 조선왕조를 개창하는데 크게 노력을 했던
정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정도전으로 딱 보는데 이 표전 문제가 뭐냐? 표전 문제가 뭐냐면 외교 문서입니다. 외교 문서인데 이 명나라 외교 문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도전이 작성을 해서 줘버렸어요. 줬는데 명나라 황제가 이것을 딱 보다 보니까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거의 대등하게 놓고 왔다. 그래서 황제의 지위로 인정하지를 않더라. 화가 잔뜩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쓴 사람 누구냐? 정도전이다. 너 일리 와라. 명나라가 정도전을 보내라. 딱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도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남자 한 명 있죠. 바로 누굽니까?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안 보내. 만약에 갔으면 죽었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정도전. 그럼 정도전이 쓴 저서 그러면 정답이 2번 조선 경국전인데 법전인데 끝에 이걸 수습하기 위해 사신으로 명예갔다.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1번의 동국사략입니다. 동국사략. 동국사략이라는 책을 누가 썼느냐? 권근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권근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사람도 사실은 정도전하고 크게 사이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약간 그 온건사대부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도전이 좀 굉장히 과격하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의 명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신으로 가려면 정도전급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권근을 사신으로 보냈던 것이죠. 자, 3번에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에 유교적 통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글로 이렇게 딱 했는데 이 글로 적자니 사람들이 모자라는 백성들은 못 읽죠. 이게 뭔 소리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까지 같이 했던. 그래서 삼강행실도입니다. 도.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은 동국은 우리나라죠. 해동도 우리나라고요. 동국도 우리나라예요. 동국여지승남은 종합지리서예요. 성종 때 만들어진 종합인문지리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6번 문제. 다음 경제정책을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해통공으로 금난 정권을 대부분 철폐하였다. 신해통공 나오죠. 네, 신해통공 나오죠. 보고요. 그 다음에 공납제를 대동법으로 바꾸었다. 대동법. 자, 그 다음에 영정법을 시행했다. 영정법. 그 다음에 균역법을 실시했다. 균역법. 자, 요것도 얘네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겠죠. 얘네들이 뭐다라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언제 일어났느냐 그 흐름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역시 흐름 파악하는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신해통공으로 금난 정권을 어떻게 했다? 금난 정권을 폐지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게 뭐냐면 난전을 금하는 권리예요. 이게 누구한테 줬냐면 시전상인에게 줬던 거예요. 시전상인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에요. 근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뭘 했어요? 이렇게 무허가로 내가 뭔가 팔죠. 그걸 난전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금하는 권리를 얘한테 준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는 상업을 천시 여기고 상업을 억압했기 때문에 내가 공식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딱 주고 얘네들과 조선 후기 들어가면서 누구와 결탁을 합니까? 노론 세력하고 결탁을 해요. 즉 정경유착이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끌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금난 정권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던 개혁군주는 바로 누구냐면 정조예요. 정조.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이 있어요. 대동법은 이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공납의 폐단, 즉 공납은 뭘로 내는 겁니까?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내는 거예요. 이것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국을 똑같은 것으로 내게 하라. 전국을 똑같은 것으로 내게 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양난 이후, 즉 그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어느 정도 구해주기 위해서 실시한 개혁 정책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냈던 것이 쌀이었어요. 쌀 돈도 내고 배도 내고 했는데, 그래서 쌀이라는 게 어디예요? 토지죠. 그래서 토지 면적에 따라 이것을 부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말, 1결당 12말을 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반대를 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려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건 누가 했냐면 광해군이 했던, 광해군 때에 처음으로 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영정법 보겠습니다. 영원히 정해버려. 영원히 정해버려. 뭘 정해버려? 토지세를 영원히 정해버려. 토지세 영원히 정해버리는데, 공법, 세종 때 나왔던 연분구 등 정분구 등 그 공법에 의하면 최대로 많은 것이 30두고 최저가 4두에서 6두였는데 그 최저치로 정해버린 겁니다. 이것만 내라. 이것만 내라. 엄청나게 바겐세일 해준 거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광해군 다음에 인조가 했던 것이죠. 자, 균역법은 역을 균등히 한다. 16세에서 60세까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 군대 가는데 페달이 등장을 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신 군대도 보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 군대 안 가는 대신 이 군포 같은 것을 내게끔 했어요. 원래는 1년에 2필을 내는데 이것을 1년에 한 필로 50% 세일해 준 거죠.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영조가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순서별로 골라라. 그럼 누가 제일 먼저예요? 광해군이죠. 그 임진왜란 때 의병들을 모으고 외놈들과 싸우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광해군. 그 다음에 광해군이 인조에서 물러나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계속 당파 싸움의 시대예요. 이 당파 싸움의 시대를 정리를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노력을 했던 사람, 영조죠. 탕평책. 그래서 영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군주인 정조.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죠? 우리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조선 전기를 얘기하냐, 조선 후기를 얘기하느냐. 전기와 후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 주셔야 된다. 1. 여러 농소들을 묶어 농가 집성을 편찬하였다. 농가 집성을 편찬하였다. 예, 이거 신석이 한 거죠. 신석이. 효종 때. 1번은 신석이. 농가 집성. 그러니까 말 자체가 딱 보면은 농가 집성이에요. 농가 집성. 농사 관련된 것을 집 다 모았다는 얘기죠. 효종 때 신속이란 사람이 했습니다. 자, 신속이란 사람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치밀하게 계산한 칠정산. 이게 세종 때 나왔던 그 달력 계산이죠. 그래서 뭡니까? 7개의 천체가 돌아가는 거. 7개의 천체가 뭐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다고 그래요. 네, 조선 전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 열차 분야지도를 만들고 이를 독일에 쓰겠다. 네, 그렇고요. 4번 우리나라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소개한 향약 집성방이 간행되었다. 향약 집성방. 자, 이것도 조선 전기 때에 나왔던 그런 의학 서적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8번 볼게요. 8번. 역시 이제 요것도 말이죠. 뭐예요? 흐름을 알아보는 문제죠. 자, 8번. 기억. 동북구성을 쌓아 여진족의 진입을 대립하였다. 동북구성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이북을 되찾았다. 쌍성총관부. 천령이북을 탈환했죠. 네, 탈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군 육진을 설치했다.
4군 육진. 자, 그 다음에 리을 강동 육주를 해제했다. 강동 육주. 잠깐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는 500년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역사 중에 좀 더 잘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주 흉측한 외적들이 침입을 해요.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외적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먼저 가기 전에 우리나라 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거란족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족이 쳐들어와서 1차 침입 때에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겠네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쳐들어와요. 여진족이 쳐들어와서 그 쳐들어오기 전에 여진이 크죠. 커가지고 클 것을 대비해서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토벌을 하죠. 그러면서 동북구성을 샀습니다. 나중에 반환을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누가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쳐들어와서 우리는 원나라 간접적으로 간섭기. 그래서 천령 우리나라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함경도 지방을 원나라 애들이 가지고 가버려요. 그걸 쌍성총감부라고 하는데 공민왕 때 고려 후기 때에 이것을 탈환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군 육진, 세종 때의 여진족들이 있죠. 이 여진족 방비를 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에 4군 육진을 두었죠. 최윤덕, 김종석, 이것이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주시면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9번부터 또 풀어볼게요. 9번부터. 자, 깨끗한 칠판에 새로운 마음으로 9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 후기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 광산경영 방식에 덕대제가 유행했다. 덕대 누구냐? 덕대야 누구냐? 덕대가 뭐예요? 덕대가 뭐냐면 전문 경영업자들을 우리가 덕대라고 불러요. 광산 전문 경영업자.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청나라하고 그 교역을 많이 합니다. 그 청나라 애들이 뭘 좋아했냐면 은을 좋아했어요. 은을. 그래서 교역하는 그 대가로 뭐를 받았냐면 은을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래서 은을 받아갔습니다. 우리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은의 수요가 높아지죠. 그래서 정부가 이 은을 캐고 막 그러는데 정부가 캐는 게 너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은을 막 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단속을 하다가 나중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개인이 광산 경영을 하고 싶으면 하거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광산을 사들여서 광산을 캐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광산 경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인 덕대를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경영을 했던 것이죠. 예, 맞는 얘기고. 2번 상민수로 들리기 위해 정부가 공로비를 해방시켰다. 그렇죠. 여러분들 상민수, 여기서 말하는 상민은 상인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 평상 백성에서 상민이에요. 상인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민은요 세금 내지 않습니다. 노비 같은 경우 세금 내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공로비를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이 누가 했냐면은 정조가 했던 정책이었다. 많은 얘기고. 3번 경시서를 두어 시전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였다. 시전상인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했던 경시서. 일종의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뭘로 볼까요?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 같은 거겠죠. 예,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동전을 재산 축적에 이용하여 유통화폐가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했다. 전황. 화폐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서 유일하게 유통이 되는 화폐가 상평통보예요. 고려 전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최초의 화폐에는 뭐 건원중보, 그 다음에 활구, 은병, 뭐 해동통보, 수두룩히 많은 뭐 화폐를 만듭니다만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고려 전기 때도 뭐 어느 정도 고려 전기 때보다는 시장도 발달을 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만 유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조선 후기 들어오게 되면서 양난 이후에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립니다. 농사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평통보, 숙종 때 나온 상평통보가 유일하게 유통이 되는 화폐.
그만큼 이게 돈이다, 돈이다, 이게 굉장히 보물이야.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꾸 숨겨놓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맞는 얘기고 정답 3번. 10번.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또 여기 나왔네요. 바로 나왔네요. 재물은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을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진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짓는 법을 잊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사농공상의 3인이 모두 공공해져서 서로 도울 수 없게 된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주 유명한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바로 뭡니까? 박제가입니다. 조선 후기 때의 실학자였던 박제가. 박제가하고 정약용이 제일 많이 나와요. 좌우지간. 북학파 실학자죠. 자, 이 사람이 쓴 저술이 바로 뭐예요? 북학의예요. 상공업을 강조하는 학파는 우리가 북학파라고 불러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제가 북학파입니다. 저술은 뭐니? 북학의죠.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여러분들 이 북학이 요 지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비를 강조하는 거죠. 쓰지 않으면 뭐 하느냐? 산업 발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까 전황이 나타났듯이 이 동전 이거 가지고 자꾸 쓰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집에다가 보물처럼 모아놔. 그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소비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쓰는 거 우리끼리도 많이 써야 되지만 국가와 국가 간에도 뭐를 해야 된다? 교역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청과의 교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럼 대규모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배가. 대규모의 교역선을 만들 것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앞서갔던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천이를 제작하고 지전설과 무한유전을 주장했다. 혼천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세종대왕 때 아주 그 천재 그 과학자가 있죠. 장영실. 그 혼천이 그렇게 해서 이거 세종 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틀릴 수 있어요. 조선 후기 때도 이 혼천이가 나옵니다. 그 뒤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그 5번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지전설. 지전설이 뭐죠? 지구가 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돈다. 뭘 지구가 돈다?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얘기를 했죠. 홍대용이란 사람이 이것을 주장합니다. 홍대용. 자, 그 다음에 2번.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소유, 공동경장하는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여전론,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여전론. 여가 뭐냐면 마을 여자예요. 저는 이제 밭전자니까 토지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거예요. 공동소유. 네 땅 내 땅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뭐 있는 사람들이 다 공동소유하는 거예요. 자, 공동소유해서 그렇게 해서 경작을 짓자. 그래서 똑같이 분배하자. 어떻게 본다면 마르크스보다 훨씬 앞서갔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거죠. 네, 조선 후기의 천재인 정약용입니다. 자, 3번. 청과의 통상 확대와 수레, 선박의 이용, 신분 차별 타파 등을 주장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 누구? 박제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자, 우서에서 상공업을 진흥하여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 웃어. 웃어. 누가 웃어? 우스운 사람이 웃어. 운 사람이 웃어. 원이죠. 유수원입니다. 예, 유수원, 웃어.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문화유산이 만들어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요런 거. 11번 요런 거. 이제는 그 어떤 흐름, 맥을 나는 문제를 글씨로 쓰지 않고 그 그림만 떡 던져줘요. 그러니까 이 유물이 뭐라는 게 딱 알아야 되겠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했는데 공부 제대로 하면 그냥 다 풀어요. 많이 등장하고 많이 나오는 유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억, 북한상, 진흥왕, 순수비. 친절하게도 이렇게 밑에 써줬죠?
써줬죠? 어떤 공무원 시험 문제는 이거 안 써줘요. 이거 굉장히 친절한 문제예요. 진흥왕의 순수비죠. 북한산 순수비죠.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어요? 아니죠. 서울 뒤에 있는 산이 북한산이죠. 한강유역을 차지한 기념으로 이 비석을 지었던 것이고, 미륵사지 서탑, 미륵사지. 이거 언제예요? 무왕 때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 무왕과 그 선화공주와의 신라 애틋한 러브 스토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삼국유사에 전해져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미륵사지를 이 보수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물을 놓고 봤을 때 선화공주는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서동요 신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굴암 본존불. 이 석굴암은 뭐하고 여러분들 연관 지어줘야 돼요? 불국사하고 연관 지어줘야 돼요. 누가 지었어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다음에 문무왕 해중릉. 문무왕의 유적이죠. 이 문무왕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삼국 통일을 했던 사람이죠. 삼국 통일을 딱 했는데, 삼국 통일을 나서 이제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무슨 문제거리입니까? 이 백제의 영원한 팬인 일본 애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죠. 나는 왜구를 막기 위해서 동해를 지키는 바다의 용가리가 되겠다, 해룡이 되겠다 해가지고 나의 무덤을 어떻게 해라? 바다에 하거라. 경주 앞바다에 딱 했는데, 이 문무왕 해중릉을 딱 가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가봤어요. 배 타고 여기 가봤는데 능이 어딨나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덩어리밖에 없어요. 그냥 화장해서 여기서 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신라시니까 얘가 제일 나중이겠네요. 그렇죠? 디귿이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통일을 했던 리을. 얘와 얘인데 진흥왕이 등장하죠? 예, 진흥왕. 진흥왕이 바로 뭐예요? 백제와의 나제 동맹, 진흥왕이 배신하면서 나제 동맹이 깨지고 성왕이 죽죠. 그리고 성왕이 죽고 나서 백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웅크러들어요. 그래서 다시 백제의 부활을 꿈꾸었던 무왕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무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에 있어요. 여기에 큰 사찰을 지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수도를 새로운 곳으로 또 옮겨서 새로운 어떤 백제를 꿈꾸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별로 골라라.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뭐예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있어요?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있죠.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내용이 실린 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형세가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며,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어떠한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이 지문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이것이 뭐예요? 조선 책략이죠. 누가 한 거예요? 황준셴이에요. 황준셴. 이 중국식 발음이에요. 황준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준헌이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이 책이 거기에 나와 있듯이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그 다음에 일본과 맺고 맺을 결일본, 그 다음에 미국과 이어져야 된다, 연미국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국 외교관인 황준셴이 조선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남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썼어요. 근데 사실은 지네 나라를 위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이 이 당시에 이 아편 전쟁으로 해서 영국한테 엄청나게 깨졌죠.
자, 그 다음에 제2차 아편전쟁으로 해서 프랑스, 영국, 그러면서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 대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경을 맞이하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서양 애들이 무섭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서양과 우리가 국경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청나라도 겁이 나는 거죠. 러시아가 이만큼 가까워졌어요. 조선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 조선을 하나의 자기네 나라의 뭘로 생각했던 거예요? 방파제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었는데 이 책이 개항 이후에 1876년 개항 이후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온 김홍집이 가지고 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가지고 와요. 그래서 고종한테 바치죠. 고종이 이걸 딱 놓고 봐서 우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와 알았어. 그러면서 복사를 딱 합니다. 복사를 딱 해서 전국의 학자들한테 쫙 뿌리죠. 좋은 반응이 있을 것 줄 알았는데 좋은 반응은커녕 어마어마한 반대에 시달리더라라는 거죠. 특히 영남 지방에서 영남, 만인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오랑캐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해 외교관인 황준신이 저술했다. 네. 2.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언제 이후에 1876년 개항 이후에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 김홍집이 가져온 거라고 그랬죠. 자, 이 책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와 수교를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냐면은 이미 수교 중인 나라죠.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1882년도에 미국과 조약을 맺는 것이죠. 수교를 하는 것이죠. 자, 3번 김홍집이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져왔다. 네, 맞는 얘기고 4번 지방의 유생들이 상서를 통해 책의 내용을 비판했다. 맞는 얘기고 정답은 2번. 자, 13번 다음과 같은 역사론을 주장한 인물이 쓴 논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역사란 무엇이냐?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온 상태의 기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문도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지문이 있죠. 자, 신채호 선생님. 아와 비아의 투쟁입니다. 아는 나, 비아는 너. 또 역사로 본다면 아는 우리나라, 비아는 다른 나라. 그래서 나와 다른 나라와의 어떤 그 투쟁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쓴 거라고요? 신채호 선생님이 쓴 겁니다. 조선 상고사. 자, 그러면 관계된 거 이런 문제. 조선사 영구초. 예, 신채호 선생님이고 조선 상고사감. 조선 상고사감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안재홍 선생님이 지은 저서예요. 안재홍. 그 다음에 조선 상고문화사 그렇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거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은 이때 일제강점기 그때에 이 어떤 주눅 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특히 고대의 역사, 예전의 역사를 쓰는데 굉장히 주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역사, 투쟁의 역사를 쓰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가. 그래서 박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을 하시게 됩니다.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최근에 독립운동이니까 갑신정변 이후부터 3.1운동까지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담았던 것이죠. 자, 14번.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1조.
각 소에 권유원을 파견하여 권유문을 뿌리며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할 것. 제2조 신문 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케 할 것. 제3조 정미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 제7조 본회의에 합자로 실업장을 설립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만들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주장한 단체. 이 단체 이것만 보게 되면 쫙 여기에서 근데 느낌이 쭉 주는 게 있어요. 느낌을 쭉 주는 게 학교를 건설해야 돼요. 학교를 건설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계를 모으면 실업계. 그 다음에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한다. 이 각성에 비슷한 말이 뭐예요? 계몽이죠. 계몽. 애국계몽 단체죠. 학교 세우고 회사 세웠던 애국계몽 단체, 대표적인 애국계몽 단체가 바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1907년에 만들었던 신민회죠. 안창호, 양기탁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신민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민회와 관련된 거. 만세보라는 기관지를 발생했다. 이거는 천도교의 기관지죠. 천도교. 자, 니은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학교. 네, 맞는 얘기고. 디귿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황무지, 이건 보안회죠. 1904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황무지를 지네들이 개척하겠다. 이게 얘기했어요. 개척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토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안전하게 보호하자. 보안회. 자, 리을 비밀계열사 단체로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등이 조직했다.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 3번. 자, 15번 문제.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강도요 강도, 일본은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 진이다. 이 지문도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죠. 네, 과격해요. 뭐 그냥 계몽하고 외국하고 좋은 관계, 뭐 외교 관계 세우고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강도가 총 들고 총칼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어떻게 뭐 대화로 풀어?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부숴야 된다라는 주장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제가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지문이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 조선혁명선언은 1924년도에 누구의 부탁으로? 김원봉의 부탁으로 쓰게 됐습니다. 김원봉이 뭐를 만들었어요? 의열단을 만들었죠. 의거 활동을 주력했던 의열단을 만들었죠. 예. 이것을 그래서 의열단의 그 사기를 높이고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그 기준을 삼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이봉창 뭐죠? 이봉창 한인 애국단이죠. 예, 김구 선생님의. 안중근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1909년도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분이시고, 강우규가 최근 들어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노인입니다. 노인. 그래서 이분은 대한노인단 출신이에요. 대한노인단 출신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쭉 지나가는데 1920년에 총독이 지나가는데 남대문에 이렇게 잠복하고 있다가 폭탄을 던졌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지석, 의열단이죠. 예, 김지석, 도쿄 황궁에 폭탄을 던졌던 의열단.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도 여기 한번 딱 지워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6번.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해요. 네.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여한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단결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회주의를 몰아낸다. 기회주의를 배격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회주의가 뭘까요? 기회주의가 뭐냐면요. 당시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독립되는 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일본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타협을 하자. 이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논리였어요. 타협적 민족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광수. 그 다음에 이 타협적 민족주의 노선을 갔던 것이 임시정부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승만이었어요. 이게 이제 기회주의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마라. 무슨 뭐 이거 자치냐. 우리의 소원은 오로지 무엇이다. 독립이다 해서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했어요. 그럼 기회주의를 배격하는 거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단결을 해야 되죠. 단결을 해야 되니까 민족주의와 이념이 다른 누구? 사회주의자들도 들어오거라. 그래서 얘와 얘의 단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단체는 바로 무엇이냐?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1927년도에 했던 국내에 있었던 최대 단체입니다. 최대 단체 신간회예요. 이 신간회가 있었기 때문에 19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번져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1번 순종의 인산일에 만세 시위했다. 순종, 마지막 황제 순종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이제 3.1운동 어게인, 그래서 60만세 운동이에요. 60만세 운동, 1926년도에. 신간이 언제 만들어졌죠? 27년도니까. 예, 관계없죠? 네. 2번,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주된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다. 그쵸? 맞고요. 3번,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력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활발하자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렇습니다. 자, 17번. 다음을 암성하도록 강요했던 시기에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려 한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신에 협력하고 단결을 굳게 하려 한다. 3.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의 힘을 길러 황도를 환영하려 한다. 황국이 어딥니까? 황국이 일본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몇 번이죠? 17번이죠. 황국신민서사죠. 이거 해가지고요 외우게 했어요. 이 한국신민서사가 또 아동용도 있어요. 외우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일제가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황국신민서사는 언제 나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크게 세 시기로 나뉘어서 하게 되죠. 1910년대 이른바 무단정치, 헌병해적 정치, 아주 그냥 무섭게 통치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겁을 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1919년 3.1운동으로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죠. 아, 조선 사람들 이렇게 찍어 눌러서는 안 되겠구나. 좀 풀어줍니다.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그러면서 뒤에서 우리 민족들 분열시키죠. 이익까지 시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대륙을 침략하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고 19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41년도에 2차 세계대전,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어찌됐든 37년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민족 말살 통치, 우리나라 사람을 한국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일본이 시작한 전쟁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국가 총동원령이다. 이것이 뭐 봉원령 해도 되고 동원령 법 해도 되는데 그 이듬해 1938년도에 나왔습니다. 다 뜯어가죠. 뭐 사람은 사람대로, 뭐 물자는 물자대로 다 뜯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면 1번 회사령 폐지. 회사령 1910년대 정책인데 폐지를 했어요. 1920년에 폐지를 했어요. 폐지한 이유는 회사령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조선 진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일본 기업들 조선 진출하게 하기 위해서. 2번 징병제 실시. 징병제. 네, 1940년대에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했던 것이죠. 자,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5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 우리 신간에 하게 되면서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손을 잡았다고요?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손을 잡았다고 얘기했죠. 192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 즉 1917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레닌에 의해서.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1922년도에 러시아가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 소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그러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태영령 공포. 조선 태영령은 1912년도에 했는데 1912년도에 태영이 뭐예요?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건데 뭘 때리는 거예요? 엎어놓고 볼기 때리는 거예요. 볼기 때리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장독 올라 죽었다. 이 장독 올라 뭐냐면 곤장이에요. 곤장할 때 장이에요. 많이 맞게 되면 이 독이 올라가지고 죽습니다. 자, 이 조선 태영령이 금지가 됐었어요. 태영 금지. 언제? 갑오개혁 때. 1894년 갑오개혁 때 태영 금지. 갑오개혁은 일본 애들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네들이 금지시켜 놓고 나서 우리나라 1910년도에 주권을 빼앗기고 나서 조선 태영령. 누구만 때리는 겁니까? 일본도 같이 때려요? 아니죠. 조선 사람만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근접한 정책은 바로 징병제 실시다. 정답 2번. 자, 18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라고 한다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이 언제 되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죠? 그죠? 예. 광복이 돼요. 그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도 1948년 4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전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 개별적으로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건이죠. 유상매, 유상붕배의 방식, 농지개혁. 자, 이 농지개혁이 이 법이 194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정을 하고 나서 실행은 1950년 3월에 합니다. 3월에 해요. 그러니까 이유 맞죠? 근데 거의 실행되지 못해요. 왜? 3개월 뒤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3번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이른바 300산업.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1953년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이후에 경제 원조를 해주는데 지네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많이 갖다 주죠. 그래서 뭐 갖다 줍니까? 밀가루, 예,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면. 그래서 이 밀가루 만든다 해서 제분, 설탕 만든다 해서 제당, 그래서 면방지. 전부 다 색깔이 뭐하다?
하야타에서 300산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했던 기업들이 지금의 재벌 기업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친일 청산을 위한 기구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자, 이것은 초대 국회, 재헌국회가 있었던 것이죠. 1949년 1월 달에 이른바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처벌특별위원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기소를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처벌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부, 행정부의 상당히 많은 40%가 넘는 인사들이 친일 인사들이었고요. 우리나라 경찰, 그 다음에 군대의 수뇌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70%가량이 친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이들을 미워했죠. 그래서 이른바 뿌라치 사건, 여기에 간첩이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이 특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산시켜버리고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도 따끈따끈한 계리직 가장 최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흐름을 아는 문제, 그리고 끝까지 읽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 두신다면 계리직 한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느낌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 합격까지 즐겁고 재미있고 최단시간 책임을 질 것이고요. 다음 시간 2016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우리의 감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